네, 들으신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태호 전 수도군단장, 김은광 NK지식연대 대표를 모시고 북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나왔지만 이제 SLBM 실험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30km 정도 날아갔기 때문에 성공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해외에서 이제 성공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무기 체계 개발에 있어서는 성공 실패를 따질 수가 없고요. 뭐든지 하여튼 목표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상에서의 테스트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SLBM이라고 하는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인데 잠수함 그 자체도 이거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이고 전략적으로 운용되는 무기입니다. 은밀하게 적 후방으로 기동해서 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각종 선박들을 갖다가 격침시킬 수도 있고 적 후방 지역에 있는 항구, 항만을 갖다가 봉쇄할 수도 있고 특수부대 요원들을 갖다 침투시킬 수도 있고 또 SLBM 같은 경우는 직접 후방 지역에서 은밀하게 미사일을 발사해서 자기들이 노리는 전략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번에 보여줬던 그 능력은 한 10여일 전에 그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해서 발사 도중에 폭발을 해서 여러 명의 사상자도 낸 적이 있다. 네. 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같은 형태의 어떤 발사 계통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수단 그 미사일을 소위 SLBM 발사 이전에 지상에서 발사 실험을 했던 과정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직접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그리고 이것이 수직으로 딱 서가지고 30km 정도까지 비행을 했다 하는 것은 거리는 연료에 어느 정도 연료를 갖다가 사용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례하는 것이고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기술의 가장 최첨단적인 것은 잠수함에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똑바로 세운 미사일이 수직으로 쭉 올라와서 수면에서부터 거기서 점화돼 가지고 날아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사일을 원래 발사를 할 때는 연료를 태워 가지고 그 연료의 추진력에 의해 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핫 론치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수중에서는 연료를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부상을 시켜서 일단 수상으로 떠오른 다음에 그때부터 이렇게 발사되는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콜드 런치라고 하는데 이 콜드 런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콜드 런치 기술을 갖다 이번에 보여줬다 하는 면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전략 무기들은 원래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비밀스럽게 노출시키지 않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노출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자기들이 어떤 위협 국면을 조성해서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내 선전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SLBM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좀 해야만 되는 그런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네, 김은광 대표께 질문을 드리면 문제는 이제 이 SLBM이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리수용 외무상에 대해서 미국 내 활동을 중지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 미국이 봤을 때 지금 SLBM까지도 발사하고 태연하게 바로 미국 땅에서 미국을 향해서 할 말 못할 말 위협 공갈 다 제치는 이수용이 꼴이 참 꼴불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정서도 상당히 나쁘고 아무리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왜 하필이면 미국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 어떤 추가적인 의장 성명이 발표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미 국무부는 향후 SLBM 발사 때문에 앞으로 이수용의 미국 내에서 그게 애교 활동이라도 우리는 제한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선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태호 전 군단장께 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후방에서 정말 쏘게 된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드나 킬체인 같은 것이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대책은 없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시죠. 물론 이제 미사일 등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의 레이더가 적 지역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방위로 이것을 탐지하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네. 그 잠수함의 크기나 어디를 기지로 하는가 하는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고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예. 지금 그 SLBM을 발사했는 그 잠수함은 함경남도에 있는 심포에서 발견된, 그래서 우리는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그 잠수함 같아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이 SLBM 미사일 그 자체의 크기가 잠수함의 깊이, 소위 그 높이 정도보다도 좀 작아야지. 그 잠수함이 그것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가 되어야 되는데 소형 잠수함에는 그걸 실을 수가 없고 네. 그걸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라면 최근에 심포에서 발견된 심포급 잠수함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그 길이로 봐가지고는 배수량 자체가 그렇게 SLBM을 충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로는 적합지 않다. 그 톤수 자체가 2,000톤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SLBM을 발사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큰 3,000톤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잠수함들이 기지를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나간다면은 잠수함은 원래가 물속으로 이게 자망을 해서 계속 가지만 일단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레이더나 전파 자체가 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초에 정해졌던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또 이 방향이 제대로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소위 이야기해서 변곡점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변곡점이라 하는 것은 해저 지형을 갖다가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 지형에 대한 분석을 완료해 놓고 나면 네. 어느 정도 크기의 잠수함은 이 깊이에서 또는 요 지점 정도에서 변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지점 일대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추적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잠수함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에서 최초 출발할 때 네. 그리고 출발하기 이전에 어떤 무기 체계를 적재하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 그 출발하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그때 그 변곡점에서의 모습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잠수함들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광 대표님,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규탄 언론 성명을 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한 말 거들었습니다. 중국 이제 북한하고는 좀 사이가 많이 멀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번 SLBM까지 발사하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좀 자제해야 되는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중국의 항구시보 공산당 기관지죠. 저 자매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북한에 살 길 터주기 어렵다. 살 길 터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정말 요것만 잘라놓으면 고사가 될 수 있는 기름, 연유를 비롯해서 그런 전략적 물자들에 완전 통제하겠다. 그러면 이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가 붕괴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서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태호 단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이제 문제는 핵실험 부분이 좀 더 걱정입니다. SLBM을 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음 핵실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겠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핵실험은 가능할지 보시는지 또 가능하다면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북한의 지금 핵실험 준비 태세는 언제든지 북한이 결정을 내리면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로 봅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보는 결론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존스 홉킨스의 북한에 대한 아주 민간 기관으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38로스라고 하는 기관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5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가장 그 선전 효과가 큰 그리고 대남 대미 메시지 효과가 큰 그런 시점을 택할 것이다. 그런 시점은 다가오는 당 대회 그 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 이수용 외상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대사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에서 대화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종용하는 것 같은, 네.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핵실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그 마지노 같은 것인데,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흥정 대상으로 내놓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명분 쌓기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금 북한이 두 갈래 길에서 핵실험을 해가지고 진짜 막다른 길로 들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조금 위험만 하다가 타협의 국면으로 들었을 것이냐 하는 막바지에 들어서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표출시키는 그런 행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북한이 6개월치 가불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홍환 대표님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우리 그 북한 전문지 데일리엔케이가 전한 소식인데요. 북한이 지금 당 7차대에 많은 달러가 필요되니까 이게 지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참 가소롭게도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 우리 6개월치 좀 먼저 좀 가불해 주세요. 그래서 애골복골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노동자는 채용해야 되겠으니 뭐 가불까지 해줬다는데, 근데 이런 사례가 이제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그 뭐 여러 파견된 그런 작업장들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다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가불해야 할 수 있겠죠. 뭐 고용주가 뭐 어떤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는가 따라서. 그런데 지금 뭐 가불은 가불이고, 이 지금 가불하면서까지 할 때는 말하자면 계약 조건이 상당히 위태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불해주고 이 고용주는 그냥 노동 시간 13시간까지 올리면서 노동자들을 그냥 부리고 싶은 거를 부리는 거죠. 너무 일이 힘드니 북한 근로자들은 야 이거 뭐 500달러인가 받는데 한 달에 거기서 350달러를 장군님께서 가져가고 150달러 나 겨우 주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이 다 만신창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가고 싶다. 이런 그 정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원장님,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가불을 했는데 착취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탈북한 또 지배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처럼 탈북 행렬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 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몇십 년 만에 하는 당대회다 보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게를 두고 뭔가를 갖다가 아주 멋지게 치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이고,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충성 집단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갖다가 아주 몰아치고 있는 그런 국면일 것이다. 70일 전투도 결국은 그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뭐 어떤 기치를 내걸고선 하고 있는데, 이 외화를 지금 벌어들인다 하는 것이 과거처럼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더군다나 국제 제재가 지금 심하게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최초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달리 택할 방법이 없겠죠. 주민을 갖다가 좀 더 그 억압을 해가지고 뭐 쥐어 짠다 그럴까? 짜내기식의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 숫자, 그리고 바깥에 나가 있는 많은 그 외국에 파견된 해외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동요하는 그런 것들이 가중될 것입니다. 네, 김 대표님. 근데 문제는 이제 당대회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데 날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부러 안 보내는 건지 아니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지 어떻습니까? 정해는 적겠는데요. 그게 뭐 우리는 한번 정하면 그냥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김정은의 어떤 뭐 그때그때의 어떤 그 결심에 따라서 막 당대 날짜도 달리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번 지금 뭔가 이 당 7차대에 앞서서 지금 미국과의 어떤 뭔가 이 밀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밀당이, 이것이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게 언제겠느냐. 그래서 당대를 뭐 하루 이틀 늘리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데, 이미 뭐 대표가 다 선출됐고 그다음에 지금 평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럼 평양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회의가 갑자기 하루 늦어졌다. 그럼 그 몇천 명 되는 대표들 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평양시에 그냥 구경시키면서 이 딜레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5월 7일도 사실 북한이 발표한 건 아니고요. 70일 전투가 끝나고 나서 날짜를 잡아봤던 그 날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좌우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뭐 보름 15일 전에는 뭐 하지 않을까. 특별한 네. 이유가 없다면 말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제 평양은 거대한 세트장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러시아 출신의 감독이 북한에 대한 영화를 찍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이제 태양은 아래라는 영화를 내놨는데 비탈리 만스키 감독, 러시아 출신의 감독입니다. 이 한 여학생을 태양절을 준비 중인 소녀의 주인공을 삼아서 내용이 남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 하루하루 일상의 모습까지 들어가 있지만 근데 실상은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실상을 폭로해버리는 내용이 됐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김은광 대표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러시아 출신 감독이 이제 북한에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죠? 아, 그럼요. 북한 네. 제목부터가 태양 아래입니다. 태양은 김정은이고 김정은 안에서 다 복록을 누린다. 이걸 보여주려고 러시아하고 이제 합작했죠. 예. 아마 어찌 보면 북한도 감독을 비롯한 촬영팀에 상당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 거예요. 아하. 물론 영상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게 뭐 간참한 건 있지만 들어갔는데 이 감독의 생각과 현실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네. 전부 다 세트장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충성심이라는 것도 정말 동상 앞에서는 눈에 아무런 초점도 없고 그냥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진실을 아마 이 만스키 감독도 자기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시대를 살았던 그것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네. 이게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네. 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진짜 태양 아래에서의 그거 밝은 태양이고 하나는 검은 태양 아래에서 따로 준비한 거죠. 예. 이걸 용케 이제 가지는데 상당히 숨기기 위해서 또 비밀리에 촬영하고 보면 예지 있고 용감한 그런 아마 감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촬영 시간 앞뒤로 해서 이미 이제 카메라를 켜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나서 준비 작업을 다 내용을 찍어놓고 네. 이 부분을 이제 편집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태양 아래라는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렇게 찍어놓으면 보통은 못 갖고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저걸 통과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북한이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저 감독이 노출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저 영상이 최초의 목적은 지상 최대의 천국이라 하는 북한을 갖다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 저 감독이 1년 동안 지정된 가정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쭉 다큐로 작성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 작성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허구더라.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하던 국장국과 전체 국가 전체가 극장이고 세트장이더라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느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허구가 너무나 많고 모든 것이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실토를 했고 네. 그것이 이제 곧 내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상영되는 이 영화 또 다른 문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반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